43페이지부터 인문 1, 2, 3, 4 쭉 해줄게. 읽어보자. 자, 우리가 지각하는 외부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 의심은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도 평소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여기에 체크해놨지. 여기에 이제 Q니까 질문이자 주제니까는 밑줄을 쳐놨어.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두 명의 학자가 나와서 각각 다른 의견을 펼 거란 말이야. 됐지?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내가 보고 있는 컴퓨터 스크린이 내가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철학자는 왜 의심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냐? 2단락. 데카르트와 칸트가 이 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살펴보면 이 의심으로부터 어떠한 철학적 성찰들이 전개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두 명 학자 나왔지? 데카르트와 칸트라고 나왔지?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출제가 안 됐지만 너희 학교에서 내신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 글 전개 방식으로는 두 명의 학자의 의견을 분류하거나 대비시키거나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맞지? 분석을 한다. 먼저 데카르트의 경우를 살펴보자. 데카르트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외부 대상의 실제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철학의 토대를 찾기 위해서이다. 즉 의심을 하다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야. 진리를 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찾기 위해서야. 그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성찰은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의심을 통해 역으로 더 이상 의심 불가능한 확실한 면제를 발견하고자 하는 회의, 동그라미 치고 회의의 정의야. 요게 지금 보이지? 의심을 통해 의심 불가능한 확실한 명제를 발견하고 싶다고. 이게 회의 방법이야. 데카르트는 외부 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에서부터 출발하여 가장 확실해 보이는 수학적 진리까지도 틀린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한다. 그래서 뒤에는 내가 여기는 지금 제일 처음 읽을 때는 마킹을 안 했는데 너희는 한 번 더 마킹을 해놔라 얘들아. 확실해 보이는 진리까지도 틀린 것으로 의심한다는 것도 모든 걸 다 의심한다 생각하면 돼. 넘어갈게. 자, 데카르트는 꿈꾸는 상황 가정 밑줄 쳐놨지. 너희는 동그라미 쳐도 된다. 그 단락이니까 꿈의 가정. 우리의 지각을 의심하고 외부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예시를 드는 거야 지금 이거. 예시. 알겠지? 예시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리고 너희 이거 내가 이전 시간에 앞부분 수업할 때는 언급을 안 했는데 비문학 문제 낼 때 내용 가지고만 문제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얘들아. 내용보다 훨씬 더 문제 내기 쉬운 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글전개 방식이니까 앞에 내가 언급 안 했더라도 글전개 방식 한번 봐봐. 뭐 예시의 방식, 분석 방식, 정의, 분류, 열거 이런 거 용어 쓸 수 있다 학교에서도. 아무튼 나는 내가 지금 눈앞에 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지만 현실처럼 생생했던 꿈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이었으면 안도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끊고 여기 한 개 적어놔라. 그래서 공감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뭐 내신용이니까 이런 것도 좀 적어줘야 돼. 자, 그런데 확률은 희박하지만 우리가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꿈속의 상황일 수도 있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면서 다리가 당장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희박한 확률이라 할지라도 다리가 무너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자, 여기 한 번 더 밑줄을 치고 필기를 해놓자 얘들아. 요거 있지? 희박한 확률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거 있지? 그래서 여기 앞에 밑줄 친 거 있지? 희박한 확률이라 할지라도. 이게 뭐 밑에 적등 뽑아서 적어라. 저게 바로 기존의 진리야. 그치? 비유한 거거든 지금 저게. 기존의 진리. 다른 말로 위에 나온 용어로 따져보면 여기 있는 거. 확실해 보이는 수학적 진리 있지? 그래서 뭐 예시를 들면은 수학적 진리 같은 거를 의미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요 말은 무슨 다른 말은 뭐겠노?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거짓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정확해 보이는 이런 수학적 진리 1 플러스 1이 2라는 사실조차도 의심해보라는 거지. 그냥 그걸 비유하려고 다리가 무너질 가능성이라는 말을 가져오는 거야 지금. 데카르트가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처럼 보이지? 한 번 더 말하지. 지극히 낮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제해버릴 수 없이 보이는 의심 가능성이라고. 무조건 다 의심해보고 싶다 이거지. 넘어갈게.
하지만 데카르트가 외부 대상의 실제성을 부정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한 번 더 밑줄 쳐야 되지. 그 실제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 한 거 아니라고. 실제는 한다 이거야. 존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외부 대상의 존재를 비롯해서 우리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식이나 명제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것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수단으로 터미널이 없어 보이는 의심을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 끊고 얘들아, 내가 이건 따로 정리 안 했거든. 여기 다 따로 정리해라. 여기 뽑아서. 여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즉 진리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단지 확인 작업을 해보고 싶은 거야. 진짜 우리가 믿는 게,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답이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회의를 가지는 거지, 뭘 부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지는 게 아니야. 얘랑 같은 말이 지금 이 빨간색 밑줄 쳐놓은 여기 나와 있어 얘들아. 그래서 뭐라 그래? 다리가 당장 무너질 것이라는 개연성 낮은, 즉 확률이 좀 낮은 의심을 통해서 다리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무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무지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알게 해준다고. 우리가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다 믿고 있냐고.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득인 점이야. 데카르트의 회의가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지식을 확실하게 해준다고 지금. 그리고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준다고. 두 번째, 데카르트와 달리 칸트는 외부 대상의 실제성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는 것을 철학적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칸트는 입장은 개연성 낮은 철학적 의심을 수용했던 데카르트와는 전혀 다르다. 의심을 안 한단 말이지. 칸트는 외부 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모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밑줄 쭉 쳐놔라. 그래서 선생님이 왼쪽에 한번 정리해놨지. 요거. 즉 데카르트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이 말이야. 그냥 이게. 데카르트는 이제 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거든. 의심을 했거든. 근데 그런 의심조차도 너무 모순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모순인지. 왜냐하면 그러한 입장은 우리는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가정하는 동시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대상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모순이라고. 알 수 없다고 가정했으면서 본 모습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충돌한다고. 데카르트의 말은. 우리가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지각하는 외부 대상의 모습과 우리의 지각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외부 대상의 본 모습을 모두 알고 이를 비교해서 양자의 차이를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뭔지 아나? 칸트 이카지. 야, 데카르트한테 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려면은 일단 외부 대상이 진짜 본 모습을 알고 우리가 보이는 거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들 둘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 모습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돼도 우리가 애초에 그 대상의 본 모습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얘랑 차이가 있다는 걸 네가 아냐 이거야. 알겠지? 우리가 아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하려면 적어도 실제 모습을 알아야 돼. 근데 모르기 때문에 얘는 까는 거지 지금. 합리적인 까는 거지 지금 이거는. 그래, 다음 장. 칸트의 입장은 우리는 외부 대상이 우리에게 지각되는 대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보이지? 알 수 없다고. 이게 진짜 실제 하는지 아니면 이게 실제 모습과 다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접속사 칸트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얻은 인식이 근본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아니라 보이지? 근본적으로 틀릴 가능성이란 요 말이 데카르트의 말이지. 즉 근본 틀릴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데카르트의 의심이잖아. 회의. 그게 아니라 틀릴지 맞을지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고. 그냥 불확실하다.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왜? 우리는 본 모습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만 외부 대상을 알 수 있다. 칸트는 이렇게 우리 인식을 제한함으로써 데카르트식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그 지식의 본질적인 구조와 성격을 탐색하는 일이 바로 철학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결국 칸트는 외부 대상의 실제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의심을 하지 말라고 인간의 지식을 그 자체로 수용하고 그 가능 조건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의심보다는 우리가 아는 거 그냥 그 자체로 수용을 해버린다고. 됐지? 그래서 큰 차이를 두면 의심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차이가 있는 거지, 둘이서는. 그래서 밑에 뭐 OX 칠하는데 이거는 뭐 가부터 보면은 가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맞지? 실제성에 대해 이게 이제 1단락에 있었던 말 그대로고. 2번 나는 수학적 진리처럼 의심할 수 없는 것을 하면 안 되지. 제외하면 안 되고 그거 다 의심해야 되잖아. X고 다. 칸트는 우리의 지각이 불확실하더라도 지각을 통해서만 외부 대상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맞지? 맞지? 지각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라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지식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줄 지식을 찾음으로써 데카르트식의 의심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외부 대상에 대한 지식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줄 지식 찾은 거는 바로 데카르트지. 의심과 의심을 통해서 명확한 진리를 찾고 싶어 했었잖아. 그래서 칸트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X인 거지. 뒤에 거는 안 풀게. 그냥 알아서 보셔라. 넘어가서 인문 1 보자.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인문 1을 한번 볼게. 인문 1은 쌤이 이거 만들어 왔다. 보기 편할 거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거지만 그냥 처음 하듯이 다시 해줄 테니까 특히 인문 1은 좀 외워야 될 부분 알지 이거? 글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내신 들어가기 전에 외워놔라 이거. 그때 내가 표 다 그려줬잖아. 그치? 관악이랑 이런 거 다 외워놓으면 된다. 읽어볼게. 조선 왕조는 관악과 과거제를 인재 양성과 관료 수급의 근간으로 삼아 국가를 운영했다. 두 개만 체크해볼게. 관악이랑 과거제가 이제 기본 베이스인 거지. 국가 운영하려면 이거 두 개는 있어야 돼. 두 개를 체크해볼게. 관악에서 하는 짓이 인재 양성이고 과거제에서 하는 짓이 관료 수급이야. 알겠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관악은 학교니까 인재 양성하는 곳, 과거제는 뽑는 곳. 조선 왕조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자 나오제?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했으니까 이제부터 관악에 관한 설명을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알면 되겠지? 과거제에 관한 게 아니라 관악에 관한 거. 그래서 서울에서는 성균관, 지방에서는 향교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16세기의 시대 접어들면서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도 어린 나이에 관직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져. 성균관의 정원은 크게 미달하였으며 향교에서는 양반의 자제들이 평민들과 섞여 공부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것도 두 번째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 잘 봐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성균관의 P 문제점이니까 요건 이제 서울에서 발생한 문제점이겠지. 서울에서 이제 성균관을 사용하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향교에서부터 요까지가 향교에서 나타난 문제점인데 요건 이제 지방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야. 그래서 일단 서울과 지방에서 어쨌든 관악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 맞지? 왜냐면 향교에서는 양반 애들이 나 평민과 같이 공부 못하게 돼서 안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인원 덜러 미달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또 문제가 뭐 있냐? 게다가 관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마저 소홀해 있어서 지방에서는 서원으로 대표되는 사학 융성 이게 뭐다? 결과야. 인과관계에 따른 거지. 그렇지? 인과관계. 이게 원인들이 돼 있었고 사회적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 이거 학원, 사학, 학원. 관악이 침체되어감에 따라 관악으로부터 인재 영입이 어려워진 조정은 맞지? 인재 양성이 돼야 되는데 인생 양성이 안 되잖아, 그렇지? 향교랑 성균관 다 망했으니까. 사학에서 육성한 인재를 관료로 발달, 학원에서 뽑았다고. 이는 사학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악을 더욱 쇠퇴하게 했다. 이게 이제 1단락은 다 문제점 단락이었지? 그치?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냥 사학이 융성하게 된 배경이나 원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지. 맞지? 어떤 문제 때문에 이거 하노? 1번 문제 같은 거 있잖아. 누가 학교에서 1번 문제 내는 거 이런 거 막 각 단락을 정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해서 막 각 단락 핵심 내용
1단락 뭐 2단락 뭐 적어놨는데 그 중에 틀린 거 고르라는 거 있잖아. 자, 과거제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답습된 것으로 지원자 인격에 대한 온전한 검증 없이 시험 답안만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제 나오제. 방금 전에는 관학의 문제였고 이제는 과거제의 문제에 관한 단락이야. 과거제는 뭐 한다고? 인재를 발탁해야 되잖아. 발탁할 때의 문제점이야. 양성도 문제가 있었는데 인격에 대한 검증 없이 시험만으로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 능력주의, 결과주의적 선발 방식 보이지? 이게 요거야 지금. 인격 필요 없고 시험만 맞으면 그냥 패스야. 국가의 관료 선발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비들이 인격 수양에 힘쓰기보다는 합격에만 골몰하게 하여 학문 풍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또 같은 말 나오제? 인격 수양에 신경 쓰는 게 뭐다? 인격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 이거 대비하는 것보다는 요거니까 합격에만 골몰한다고. 얘니까 이게 된다고, 그치? 실제로 누대에 걸쳐 축적된 과거 시험 모범 답안집이 유행하기도 했으며 경서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한 글자씩 뽑아 외우는 수험 방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예시지. 어떤 예시? 이 악영향의 예시라고. 어떤 악영향을 끼치냐 물으면 이 두 가지잖아. 뭐 족보 같은 거 쓰는 거. 그래서 학문적 자질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과거 응시에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중요한 말, 낚일 수 있는 말 나왔다 여기. 학문적 자질만 충분하다면 발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질이 없어도 돼. 즉 띨빵해도 그냥 된다고. 답만 외우면 되니까. 또 과거 시험의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서울 출신이었으며 그 나머지 역시 지방 주요 도시와 인근에 편중되었다. 이는 자원과 최신학문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교육의 불평등화까지 문제점이지. 그러면 정리하자면 얘들아, 과거지의 문제점은 크게 봤을 때는 1개, 작게 봤을 때는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3개. 첫 번째 뭐다? 인격에 대한 검증이 없다. 두 번째, 족보가 유행하다 보니 자질이 없어도, 즉 멍청해도 발탁된다. 세 번째, 교육의 불평등화. 이 3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과거제와 관학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돼. 이제 읽어볼게. 반기 유영원은 학자, 관학의 침체와 과거제 폐단으로 교육과 관료 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제 개편을 통한 공거제. 이 공거제가 S로 등장을 한 거지 지금. 해결책이야. 그는 교육을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라 문자적 학습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라 문자적 학습에 그치는 것. 이게 앞에 말로 뭐다? 앞에 말로 능력주의, 결과주의 같은 말이야 얘들아. 능력주의, 결과주의. 그게 아니라 역적. 갈로 다시 게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가정사회 국가의 성리학 이념과 교면 관찰되도록 하는 사회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 이게 뭐다? 같은 말은 뭐다? 앞에 있었잖아. 같은 말. 인격. 교육은 뭐라고? 이제 교육은 능력 결과주의가 아니라 인격 수양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한 거지 유영원이. 그래서 이 공거제는 애초에 얘랑 달라야 돼. 얘랑 달라야 돼. 그가 제안한 공거제는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각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이숙을 거쳐 해서 뭐 여기서부터 중학에서 몇 년 해서 이까지. 맞지? 맞지? 이게 뭐다? 관학이랑 이제 그 과거제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런 거지. 단계별로. 공거제에서 상급학교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수령이나 교관이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할 경우 파직이나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 제대로 뽑으란 거고.
이와 같이 일정한 체계를 갖춘 관행을 활성화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이 가운데 여러 단계를 거쳐 관료를 선발하면 교육의 지역 격차를 없앤과 동시에 특정 지역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잘 교화돼서 이상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해결책 더 나온다. 지역 격차 없애겠다. 관악을 활성화하겠다. 여러 단계를 거쳐 관료를 선발하겠다. 다시 말할게. 관악이 비활성화됐지. 활성화하겠다는 해결책. 과거제에 문제가 있었지. 과거제 문제 해결하겠다는 해결책. 지역 격차 있었지. 교육 불평등 없애겠다는 해결책. 3개 다 나왔어 얘들아. 됐지? 3개 다 나왔어. 마지막 단락이다. 유형원은 이러한 학제 개편을 실행하기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 생각했다. 뭐하라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거지. 아까 1단락이 이게 문제점이었지.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돈 좀 달라 이거지. 교육을 통해 도덕과 지식이 적절히 조화된 우수한 인재가 길러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정확하게 도덕과 지식이 적절히 조화됐다 했지. 도덕과 지식 뭐다? 도덕, 인격도 괜찮은데 지식, 능력도 있는 애가 필요한 거야. 오해하지 마라 얘들아. 반기 유형원이 고치기 전에는 능력 있는 애는 뽑았지. 맞닥하면 되나 안 되나? 맞닥하면 안 되지. 이전에 어떤 애도 뽑혔어. 멍청한데 족보 보고 통과한 새끼도 있었잖아. 걔들 뽑았기 때문에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 반기 유형원 전에는 이거 둘 다 없었다고. 얘가 나타나서 이거 둘 다 해결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온전히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뭐다? 돈 좀 있어야 된다고. 유형원은 중국의 토지제도뿐만 아니라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모든 법제와 사회조직의 근간이 토지제도라는 점을 간파하여 토지 개혁안으로 균전제 주장했다. 균전제 주장했는데 얘들아 이것도 해결책인데 뭐에 대한 해결책이냐면 P가 아까 앞에 있었지. P가 뭐였어?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균전제가 튀어나온 거야.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됐지? 그래서 땅을 가지고 공부하는 선비들에게 좀 나눠주겠다는 거야.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얼마나 좋노? 요즘이야 뭐 고등학교까지 무상이지만. 읽어볼게 계속. 균전제는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재분배하고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밑줄 치면 되겠지. 정의지. 균전제의 정의. 토지의 국유화는 왕명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나누어진 토지라도 사회 구성원이 죽으면 다시 국유화가 되어 관리가 가능하다. 다시 뺏겠다고. 그런데 역점 나오니까 중요한 말 하겠지. 영원히 생각한 골고루 재분배한다는 것은 산업공상 간의 균등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엠빵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겠다고? 선비를 우대하고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 분배하라고. 왜? 공부하니까. 맞지? 공부하는 노점이야. 균전제를 통한 토지개혁에는 사적 소유의 바탕을 둔 조선제도의 문화를 공적 소유의 개념으로 바꿔야 이상국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변화 과정, 단적인 단어, 사적 소유에서 공적 소유로 바꾸자. 즉 국가가 관리하자. 이영원의 개혁안은 그의 사후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 조선 왕조에 건의되었지만 안 됐다 이거야. 그래도 의의가 있지? 그래도 의의가 있다면서 끝나.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됐고 혹시 그때 나랑 다르게 정리한 사람 있을까봐 하나만 보고 정리한 거 보고 넘어갈게 얘들아. 잠깐만 봐라. 이거 내가 막 적어온 건데 글씨 이상해도 그냥 봐라. 이거 펜슬로 쓰기 어렵다 이거. 다시 말하지만은 지금으로부터 3일 뒤에 아이패드 온다. 날라오고 있다 중국에서. 그리고 전동보드는 한 일주일 뒤에 온다. 이제 내가 이게 타고 다닌다 이렇게 해서 보여줄게. 타고 가서 이 새끼가 찾는 그 찌질한 이것이 안 탄다 나는. 난 이렇게 탄다 이렇게. 자 1분단 어떤 내용이 나는 정리해볼게. 다 적혀있을 거야 너희는 노트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 1문단에 관료 양성 좀 더 추가할게 얘들아. 왜 관료 양성밖에 안 적어놨지? 여기 더 추가해야 되는 게
관악이랑 관악만 있으면 되겠다. 과거지 밑에 있네. 미안하다. 관악, 그러니까 인재 양성 하는데 문제점이 신입식 이전 해서 성균관이랑 지방에서 향교에서 잘 맡아 했는데 요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겼지. 문제가 생긴 게 하나, 둘, 세 개 이런 문제가 있다고. P1, P2, P3 해서 성균관은 안 가지. 맞지? 양반과 평민이 섞이기 싫어하고 사학 발달, 관악에 대한 지원,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게 문제였어. 그래서 이제 해결책으로 나와야 돼. 여기 해결책 밑에 있고 과거 재패에도 세 개 있지. 인격 검증 안 하고 능력주의 결과주의만 보고 교육의 불평등화가 있었단 말이야. 이까지가 P 적어놨지? 문제점이었어. 그래서 유영원이라는 애가 나와서 유영원이 공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공거제는 지식 전달과 도덕적 인격 플러스 사회 정치적 성향을 띈 걸로 해가지고 위에서 능력 결과주의만 보고 뽑았던 거랑 좀 다르지?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쭉 적어놨었어. 그치? 물론 지금 너희 필기는 연도까지 다 적혀 있을 거야. 몇 년까지 다 적혀 있을 거야. 이게 과정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해결할래? 그러면 지역격차 해소, 특정 지역 세력 억제, 이상국가 건설하겠다. 이거 외에도 내가 더 적어 밑줄 친 거 있었지? 더 밑줄 친 거. 그런데 한 개 해결을 못한 게 뭐다? 아까 위에서 있었던 정부가 관악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저 문제점은 여기서 해결하지. 어떻게? 토지개혁, 균전제를 시행해서 저걸 해결하겠다. 그래서 국유화하고 재분배하자. 골고루 하는 게 아니라 선비에게 많이. 근데 실현은 안 됐고 의인이 있다 하면서 끝났어. 됐지? 그래서 요거는 문제 출제하기 좋잖아. 학교 선생님이 문제 내기도 좋고. 문제는 스톡으로 봐야겠다. 1번 문제부터 보자 얘들아. 윤준아 뻗지 마라. 뽑고 싶나? 저 새끼 씨. 일치하지 않은 거. 일치하지 1번 문제. 나 4번이었지. 맞는 것부터 확인하고 보자. 어차피 이제 이게 마지막이니까 시험 전에.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관악은 쇠퇴한 반면 서원으로 되는 사학은 활성화되었다. 보이지 이거? 근데 이게 좀 애매해 이게 사실. 이게 왜냐면 이게 16세기에 접어들면서인가 이쪽에? 내가 이쪽에 뭐라 적어놨는데 이게 16세기 이후 적혀있네. 미안하다. 그래서 16세기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1번은 맞는 말. 2번 인격에 대한 검증 없는 과거제 맞는 말이지. 문제가 있다도 괜찮고. 3번 공거제에서는 선발을 담당하는 수령 교관의 부적절한 인정이 선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아까 나왔었지. 과정 단락에서. 마지막 네 번째 사적 소유제도 바탕으로 하면 안 되지. 공적 소유로 바꿔줘야 되지. 이거 지금 공적 소유라는 말이지. 그래서 토지개혁안은 실현되지 못했다도 괜찮고 균전제 실현 안 됐고. 다음 문제 2번 문제 보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네. 답은 4번이었는데 4번 보면은 각 단계마다 선발의 과정을 거쳐 진사원에 들어가게 한 것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가 틀렸지. 재정적 지원은 어디서 나와야 돼? 균전제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관료 선발 과정이고 관악에 관한 거고 재정적 지원은 이거랑 관련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고. 밑에 3번 문제 보자. 다음 문장. 낭천제 알아나래. 이것도 낭천제 조선시대 천거제 일환으로 운영된 제도로 관료 선발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인 낭관이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을 육품 이하의 관직에 천거하는 제도다. 낭천제가 제한된 가장 큰 원인은 고위관료 자녀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음서제가 문란해졌기 때문이다. 음서제를 통해 관직을 제수받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형식의 시험인 취제를 치러 인격과 함께 학문적 자질을 심사받아야 했지만 취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 한번 체크해놓을게. 취제라는 말이지. 취제 맞지? 이게 나름의 그 선발 방식이었어. 이 선발 방식이 있긴 했거든. 있긴 했는데 이게 이제 유명무실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니까 양반의 자질면 무조건 뽑게 된 거지. 맞지? 형식이 사라진 거니까.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 낭천제가 나온 거잖아. 뭐에 대한 문제점으로? 뭐에 대한 문제점으로? 음서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낭천제가 나왔다고. 음서제 하니까 자꾸 지 아들은 다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낭천제 가지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냥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을 육품 이하의 관직에 천거하는 저걸로 바뀐 거야 이제 공적으로.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었는데 기획관 이은 모두 관료로 선발되기 위해 요구되는 신분적 제약을 강화하면 신분적 제약을 강화하면 안 되지. 맞지? 약화해야 되지. 그치? 신분에 따라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답이 이건 쉽게 3번이었네.
자 넘어가셔서 이거 피곤해 좀 쉬다 할까? 근데 그 뭐지 그러면 응. 2번 2번 뭐? 그러면 그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면 응. B는 취재 문제, 음소제 문제. 취재도 문제고 음소제도 문제지. 근데 취재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음소제라고 해야 되겠다. 취재는 제도가 아니야. 시험 이름을 취재라고 부르는 거고 제도 할 때는 어이 써야지. 그래서 이제 음서제의 문제라 하면 돼. 아니, 그러면 음소제랑 취재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있었는데 둘 다 안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음서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문란해졌어. 근데 일단 문란해졌어도 일단 음서제를 통해 관직을 제수받긴 하지. 관직을 받긴 해. 음서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 근데 물려준 놈들 중에 100%다 통과하면 안 되고 요 시험을 치러서 그 중에서 그냥 양반 자제들 중에 괜찮은 애만 뽑아야 되는데 과정 이 취재의 과정도 문란해져 버리니까 양반 자제는 100%다 뽑히게 돼 버린 거지. 음소제가 논란해져서 취재도 논란해져서 아니 그냥 음소제를 뽑아도 음소제 안에서도 취재를 하겠는데 둘 다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남천지한 거죠. 그렇지. 낭천제가 최종적인 해결책이야. 낭천제가 최종적 해결책이야. 그러면 둘 다 그냥 문제네요, 취재가. 왜냐하면 둘째 줄 끝에 봐봐라. 낭천제가 제한된 가장 큰 원인은 음서제가 물러내졌지. 그리고 음서제의 또 문제가 뭐야? 음서제를 통해 관직을 받아도 시험을 제대로 안 보니까 큰 문제가 돼서 낭천제가 나왔는 거지. 됐나? 그거에 관해서 알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내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지문이니까 낭천제 요 보기도 잘 봐놓고 혹시 이 보기가 나온다면 너희는 균전제라는 제도도 나올 수 있고 균전제 말고도 너희 앞에 본문 보시면 본문에 여기 공거제이지 공거제 요거랑 같이 연결 다른 문제로 낼 수도 있거든 이거 다른 문제로 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잘 봐놓으면 된다. 됐지? 좀 쉬다가 다음 거 보자 얘들아. 아직 좀 많이 남아. 인문이 볼게. 정리해 봅시다. 이것도 좀 괜찮았다 얘가 시험 문제 내기에 좀 나는 괜찮은 지문이었지. 읽어볼게. 자, 실증주의에서 지식은 인식 주체의 개입 없이 온전히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인식 주체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형 이상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은 일종의 사이비 지식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좀 대비 표시를 해놓을게 얘들아. 실증주의라는 애랑 형 이상학 그리고 인문학적 지식 요거 있지. 차이는 인문학적 지식이랑 형 이상학 얘들은 뭐가 있어야 돼? 인식 주체에 개입이 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주관이 포함되냐 주관 포함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 보냐가 다른 거야. 그래서 실증주의는 객관적 사실만 보는 거고 형 이상학이랑 인문학은 주관이 개입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딜타이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객관적 과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실증주의에 반대하며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이라는 말과 아까 말했지 인식 주체의 개입이라든지 주관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말이야 얘들아. A팀 B팀 나눠서 해라. 그래서 반대하면서 딜타이가 뭐야? 반대하니까 그치. 딜타이는 실증주의 A가 아니라 인문학적 또는 형 이상학의 A겠지. 예.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했다. 정신과학이랑 자연과학은 다르다 한 거지. 정신과학의 방법은 정신과학은 말이야. 주체의 개입을 기꺼이 인정한다고 개입해도 된다 하고 자연과학의 방법은 말이야.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또 같은 말을 적을 수 있겠지 얘들아. 정신과학 이꼴 인문학적 형 이상학적. 그치? 자연과학 이꼴 실증주의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는 각각의 분야에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정신과학의 고유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어떻게? 정신과학의 고유성 확보하려는 게 뭐야? 주체의 개입을 하고 싶다고 얘는. 그 지식의 영역을 확보하고 싶은 거지. 자,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베르그송은 형 이상학이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을 구체적 방법론 차원에서 부각했다. 베르그송도 뭐라 그래? 형 이상학 부각시키잖아. 형 이상학 부각시키잖아. 다른 말은 뭐다? 주관을 개입하는 학문 부각시킨다고. 누구랑? 얘랑 얘의 공통점이야. 그치? 얘들 둘의 공통점. 둘 다 뭘 좋아한다고? 객관적 지식만 지식이 아니라 주관이 개입된 지식도 지식이다 라는 걸 하고 싶은 거지.
다 이해됐지? 넘어갈게. 배려구성은 사물을 인식하는 매우 상이한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과 직관을 구분한다. 분석은 우리가 사물주의를 돈다는 사실을, 직관은 우리가 사물의 내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다시 말하면 분석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고 직관은 속까지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됐지? 가령 예시,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모험담을 읽고 있다고 하자. 작가가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하며 주인공에 대한 그만큼의 관점을 내게 제공해 주는데 분석은 이러한 상징이나 관점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은 상징이나 관점과 관련이 있다고. 겉으로 보이는 거 말이야. 작가가 묘사한 인물의 성격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나 사물과 비교해 봄으로써만 파악할 수 있다. 보이지? 성격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야 돼.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 봄으로써 분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상징이나 관점은 나를 인물의 외부, 요 말 중요하지. 인물의 외부라는 말, 외부 아까 나왔었지? 요거 주의를 돈다가 외부야. 나를 외부에 위치시키고 그 인물이 다른 인물들과 공통으로 지니는 것을 알게 할 뿐이므로, 다시 말하면 뭐다? 비교하게 할 뿐이므로, 위에 똑같은 말이었어. 이므로 알게 된 것은 인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표상이라고. 지금 뭐다? 겉모습밖에 안 된다고. 내면이 아니라, 마치 고유한 내면, 본질적인 게 아니라 겉에 포장된 껍데기일 뿐이다 이거야. 이유는 뭐다? 내가 외부에 있으니까, 비교만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근데 그러나 직관은 한순간 내가 주인공과 합체할 때 경험하는 감정, 즉 단순하고 불가분한 느낌과 관련이 있다. 자, 주인공과 합체한다는 말과 불가분한 느낌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불가분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눌 수 없다는 거야. 나눌 수 없다는 게 뭐야? 합치된 거지. 그냥 같아진 거지. 나 이꼴 주인공, 완전 똑같은 거. 그럼 합치가 이꼴 뭐다? 내가 그 주인공 내부로 들어가 버린 거지. 내가 완벽한 공감을 해버린 거야. 이때 주인공의 말과 행동은 불가분한 느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인물의 고유한 것, 즉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고유한 것은, 그치? 맞지? 고유한 것은,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본래 내적인 것이므로 외부에서 지각될 수 없다고. 분석을 통해 지각될 수 없다고. 고유한 거는, 그치? 다른 것들과 같은 단위로 측정할 수 없다. 다른 것들과 같은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것. 다른 말로 뭐다? 뭐 할 수 없다고? 뭐 할 수 없다고? 뒤질래? 상징으로. 닥쳐. 비교할 수 없다고. 비교 아까 했었잖아 이거. 비교가 안 된다고. 고유한 것은, 내적인 것은 말이야. 완전 반대되는 말 아니야. 잘 봐라. 외부에 위치시킨다. 외부에 지각될 수 없다. 공통으로 지닌 것이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없다. 계속 반대되고 있잖아. 계속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다고. 상징으로 안 돼, 안 돼 이거. 베르그송이 말한 분석과 직관의 구분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상징적 표현과 인물에 대한 불가분한 느낌 사이의 구분이라고. 구분. 뭐라? 상징적 표현 뭐라고? 분석과 불가분한 느낌, 직관을 구분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분석과 직관 애초에 구분한다고 했었잖아. 같은 말이 여기 또 나오네 지금 쪽에. 됐지? 그래서 이 단락이 문제 내자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 많이 나온 단락이야. 같은 말 굉장히 많지. 다 비교해놔라 얘들아. 공부할 때 꼭. 분석은 우리가 지닌 관점과 대상을 표현하는 상징에 의존함으로 보이지? 다시 한번 말한다. 분석은 말이야 상징에 의존 또 한다고. 끊임없이 관점을 증가시켜가면서 불완전한 표상을 완성하기 위해 무한히 계속되는 방법이다. 불완전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 가는 거.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야 돼, 분석은. 또한 분석은 대상을 기지의 요소로 환원시키는 작용으로 보편적 개념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대상들의 측면에서 대상의 본성을 표현한다. 잘 봐라. 보편적 개념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대상의 측면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의 본성을 표현한다고. 다른 말로 뭐라고? 이거 똑같은 말로? 이게 뭐라고? 앞에 했잖아 이거. 비교만 한다고. 결국 접속사,
분석의 방법은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그 사물이 아닌 것, 어떤 거? 어떤 외부나 위에 나와 있는 거,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다른 대상이 있지. 뭐 다른 대상 말이야. 외부 거나 다른 대상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는 행위, 사물을 이해하는 행위며 이를 통해서는 그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야. 전보다 비교만 할 수 있을 뿐이며 대상의 독특한 것을 결코 알 수 없다. 대상의 독특한 거 뭐? 이게 본질이라든지 뭐 내적인 거라든지 아까 앞에서 또 다른 말 있었는데 본질 말고 뭐 있었더라? 고유한 거 그래. 이런 본질이나 내적인 거나 고유한 것은 알 수가 없다고. 분석이니까. 됐지? 이에 반해 얘랑 다르게 직관은 말이야. 특정한 관점이나 어떤 상징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보이지? 상징에 의존하지 않는다. 직관은 지적 공감, 공감이라는 단어.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상 안으로 투사, 대상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게 투사하고 대상의 존재 뭐라고? 동일시한다. 같은 말. 동일시 같은 말 뭐다? 합치한다고. 키워드들 보이지 얘들아? 이런 키워드 보고 하세요 이거. 따라서 분석의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은 상대적인 것에 멈춘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다시 말할게, 분석은 상대적인 것이고, 왜? 비교만 할 수 있을 뿐이니까 본질이 아니라 비교만 하고, 직관은 절대적인 것에 도달한다. 진짜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 쉬운 글이지? 어차피 같은 말 오지게 많이 해가지고 지루한 글. 한편 인식은 직관에서 분석으로 이행할 수 있지만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는 없다고. 잘 봐. 우리의 인식은 말이야. 직관은 가능해. 직관에서 분석 갈 수 있는데 분석이 직관은 안 돼. 쌍방향이 아니지. 그러니까 일단 직관이 거의 이득이야. 둘 다 되니까.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르는 길이 없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번 하나, 분석이 보편적 개념이라는 틀에 매여서 개별적인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때 개념은 한 대상의 부분들이 아니라 인위적인 요소들이다. 한 개념은 많은 대상의 공통적인 것을 포착해서 유사성을 추출하는 것으로, 유사성은 대상의 속성이고 속성은 마치 이성질을 지닌 대상 일부처럼 보인다. 이 말이 좀 말이 어렵지만 이해를 좀 해봐라 얘들아. 자, 한 개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쉽게 이해될 거야. 자, 내가 얘를 갖다가 분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개념에 대해 얘 분필입니다라고 개념을 던졌어. 근데 이 분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많은 대상의 공통적인 것을 포착해서 유사성을 추출했다고. 즉 뭐다? 요게 주황색 분필인데 나머지 분필을 들고 쫙 봐. 얘들 공통점이 뭐다? 칠판에 적힌다는 말이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치? 칠판에 적는 용도라는 게 공통점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유사성을 추출한 게 뭐다? 칠판에 적는 도구라는 걸 추출해서, 그래서 이 칠판에 적는 도구라는 이 유사성은 말이야, 대상의 속성이고, 속성은 마치 이성질을 지닌 대상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고. 적을 수 있는 게 이 대상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고. 베르그성은 이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한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려, 이게 잘못이라고 이거 추출한다. 그러나 개념은 한 대상 안에서 어떤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을 나타내므로 이것은 보이지? 부분이 아니라 요소라고 부르라고. 이거는 얘의 부분이 이게 아니야. 이건 요소, 얘의 요소일 뿐이라고. 요소 조그만 거죠. 내가 읽어볼게. 부분은 대상 안에 함축된 전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제공할 수 있다. 보이지? 부분은 함축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반면 요소는 구조 전체를 함축할 수는 없고 원래의 대상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없어. 개념들의 어떤 결합도 대상을 온전하게 봉헌하지 못하는 것은 개념들이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려운 게 부분과 요소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 이 부분을 갖다가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으로 따지면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거라 셈치고 이게 본질이야. 요게 우리 앞에서 봤던 뭐라고? 이게 직관이라면 이게 분석이야. 본질적인 게 아니라 외적인 것. 알겠나? 그래서 진짜 직관적인 본질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일치를 했기 때문에 함축된 전체를 의미해서 본질을 알면은 전체를 구성할 수는 있어. 본질을 알면은. 근데 외적인 걸 안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구성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 예를 들어볼게. 뭐 민준이가 이때 치자. 내가 민준이라는 대상을 설명을 하고 싶어. 근데 민준이라는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딱 설명을 해요. 너를 딱 보고 민준이의 교복과 얘의 교복들을 보니까 쟤는 광동고 학생이라고 유추를 했단 말이야. 이건 내가 민준이라는 사람 자체를 본 게 아니라 외적인 모습만 봤지. 그래서 나는 얘의 외적인 부분만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요소라고 불러. 민준이의 요소 중에는 광동고라는 요소가 있는 거지. 또 안경을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저것도 안경이겠다 생각을 드는 거지. 근데 이게 김민준을 상징하진 않아. 왜냐하면 내가 얘의 성격과 얘의 취미 같은 건 모르거든. 그러니까 얘가 광동고고 안경을 끼고 있고 신발을 멋있고 있고 안다고 해서 김민준을 완벽하게 너희한테 묘사할 수는 없다고. 저기 가는 갑자기 막 상우구한테 김민준은 안경 끼고 광동고 교복 이렇게 안 된다고 이게. 그럼 김민준이 어떤 사람인 걸 알려면 얘 성격을 알아야 되지. 얘 성격을 알려면 내가 얘 내 쪽으로 들어가줘야 돼. 이게 얘랑 얘의 차이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김민준의 그 외적인 모습들 다 뭐라고? 요소라고. 난 네 부분을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래? 부분을 알면 난 얘를 설명할 수 있지만 요소를 안다고 해서 얘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지려버렸다. 넘어간다. 그래서 너가 지금 이해한 거를 잘 어디다 기억 속에 저장해 두고 복습할 때 알아라. 이거 문제는 어렵잖아 이거. 왜? 김서현도 써놔라. 자,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서로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보이지? 대립적 성격이야. 둘이 같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실증과학, 이제 1단계에서 나왔던 개념 또 나오지 이제 실증과학의 수단이 되는 분석. 이제 왠지 알겠지? 실증과학은 겉만 보는 거라고. 그래서 분석 사용한다고. 직관이 아니라. 분석은 대상의 주의를 돌도록 외적인 것만 집중하도록 운명은 지어져 있으면서도 그 대상을 포착하려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 무슨 말이다? 아까 앞에 나왔는데 어차피 얘는 완전한 걸 알 수 없어, 민준이에 대해서. 근데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그 분석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이제? 교복에 안경에 신발을 말하다가 이제 뭐 말하겠어? 머리 스타일도 얘기하게 되고, 그치? 피부 색깔 얘기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게 되겠지. 언젠가는 민준이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욕망. 그러나 형 이상학은, 다른 말하면 형 이상학이란 말은 우리 앞에서 봤지? 실증과학과 반대되는 거지? 얘는 안에 걸 보는 거지. 그 주관이 들어간 거. 실제를 분석하는 대신 보이지? 직관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얘는 완전에 도달할 수 있겠지. 즉 형이상학은 실제를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식이 아니야. 상대적 인식 뭐라고? 다시 말하면 비교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치?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파악해버리고 여러 관점을 취하는 대신 실제 안에 내부에 위치한다. 또 나오지. 부호적 표현이나 번역, 재현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인식수단으로 한다고. 됐나? 문제 보자. 자, 정리된 거 먼저 보세요 얘들아. 정리된 걸 먼저 보고 문제를 볼게. 선생님 이거는 너희한테 아마 필기해 줄 때 굉장히 많이 필기했지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필기했어 이거. 혹시 필기 그 잘 안 된 사람은 이 영상 보면서 새로 해래? 내가 확대 가지고 보여주면서 할 테니까 영상 보면 잘 나와 있을 거다 이거.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거 볼게. 위에서부터. 그래서 1단락 기억해봐라. 실증주의 단락이었는데 실증주의는 이제 인식 주체의 개입 없이 과학적 지식 기준으로 인식을 하는 방식이야. 그런데 이제 딜타이가 나서 반발을 하지. 어떻게 그런 것만 지식이냐. 주관이 개입된 직관에 의한 것도 지식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얘는
실증주의에 반대해서 지식을 둘로 구분해버려.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으로. 정신과학 입장에서는 인식 주체의 개입을 인정하는 형 이상학적 방식이고 자연과학이 실증주의랑 똑같은 방식이야. 그래서 실증주의도 뭐라 그래? 네가 아는 지식은 자연과학적 지식이고 정신과학도 있으니까 너무 까지 마라 하는 거지. 진정시켜. 그래서 얘는 이제 고유성 확보라는 배려구성 튀어나왔어 이쪽에서. 이달락에 배려구성이 나오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분석이 있고 직관이 있어. 왜 나왔냐면 1달락이 요 문제 실증주의한테 말하기 위해서 두 개를 분석을 해. 분석은 실증주의가 하듯이 사물 외부를 인식해서 가는 건데 여기에는 상징이나 관점 같은 걸 써. 상징적인 걸 써. 타인 타 인물, 다른 인물이야. 알겠지? 이거 근데 그것은 이 분석은 다른 인물과의 비교일 뿐 불완전하고 고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완전한 거 아니라고. 비교하는 걸 뿐이니까. 대신 직관은 내부를 인식하기 때문에 불가분, 즉 나눌 수 없는 느낌이고 합치된 거야. 그래서 상징을 통해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고유하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상징이 아니라 고유하는 거. 진짜 이 사람에 대한 거. 그래서 3단락에 한 번 더 분석과 직관을 나눠줬었어. 분석은 상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징을 통해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본질이 아니고 겉돌아야 되니까. 여러 개의 관점이 증가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계속 노력을 한다고. 근데 절대 완전하게 도달할 수는 없어. 99%까지는 가더라도. 보편적인 개념만 사용하고 A를 통해 B를 이해해. 즉 비교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내가 아까 민준이 설명할 때 너희들을 통해서 얘를 이해시켰잖아. 그렇지? 그래서 B만의 특징은 이해할 수 없다. 상대적인 것에 멈춘다는 말이야. 알겠지? 반면 밑에 넘어갈게. 직관은 말이야. 상징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관점도 증가하지 않아. 지적 공간과 불가분의 느낌을 통해서 자신과 대상을 동일시 합치시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절대성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 밑에 4단락. 그래서 인식은 이렇게 말했지. 직관에서 분석은 되지만 분석에서 직관은 안 되지. 나아갈 수 없다 그랬었어. 그래서 이유는 1번, 2번 그대로 아까 밑줄 친 거랑 똑같아. 1번, 2번 이유. 됐지? 어쨌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달아놨는데 내가 밑에 예시로 A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B, C, E와의 유사성을 추출해. 이게 비교일 뿐이지. 근데 비교일 뿐인데 A의 특징이 우리는 이게 아닌데 특징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이게 오류였어. 이건 뭐다? 부분이 아니라 요소라 그랬어 내가 분명히 이거. 공통점 차이점은 요소일 뿐. 부분의 합은 진정한 개념이다. but 요소의 합은 개념이 아니다. 내가 이거 민준이 예시된 거고. 그래서 밑에 마지막 형 이상학은 이렇다. 대상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직관한다. 그래서 진정한 파악이 가능하다까지 한 게 요 형 이상학이었어. 됐지? 문제 보자. 1번 문제. A와 B인데 B가 뭐고? 근데 얘들아. A는 분석이야. 그러면 3번 볼게. 직관이겠네. B는 직관은 사물 안에 존재하는 본질에 이르기 위해까지 괜찮지? 이게 완성을 위해. 상징적 표현 사용하면 안 되잖아. 그치? 왜? 분석이 상징을 사용해야 되니까. 넘어가서 2번 문제. 보기 이해해 볼게. 자, 한 예술가는 P 도시 여행 중에 이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이라는 단어 체크해야 된다, 알겠지? 상징하는 사원의 탑을 소묘 그린 거야. 상징이라는 말은 탑은 도시를 갖다가 상징하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직관이라 부르면 안 되지. 이건 분석이겠지. 이건 요소겠지. 요소. 이 탑은 사원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원 건물은 경내 주위 그리고 P도시 C가 전체와 분리시킬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탑을 소묘하기 위해 우선 주변과 탑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한다. 탑은 실제로 수많은 돌로 축성되어 있으며 이 돌들의 특정한 군집이 탑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예술가는 오직 탑의 음영에만 주목하여 관찰한다. 즉 실제적, 내적인, 유기적 조직이라는 탑의 개별적인 것 대신에 보편적 개념에 주목한다니까 얘는 뭐 한 거야 지금? 직관이 아니라 분석을 해버린 거지. 요소가 아니라 부분이 아니라 요소만 본 거지. 그림만 그린 거지. 그래서 P도시라고 메모를 해버린 거야 그냥. 사실은 저게 P도시의 본질은 아닌데.
적절하다는 것. 3번. 탑의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에 주목함으로써 이 말이 틀렸지. 보편적 개념에 주목한 거잖아 지금. 맞지? 얘는 보편에 주목한 거야. 보편에. 나와 있잖아. 그대로. 대도하는 문제였지. 쓰레기 수특. 3번 문제. 베르그송에 관련 서적. 자, 분석과 직관에 대한 베르그송의 견해는 둘 간의 총체적 불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뭐다? 아까 우리 본문과 조금 다른 말 하는데 둘 간의 불연속성이란 말은 분석과 직관을 아까 구분했잖아요. 베르그송이. 근데 베르그송의 말이 진짜로 불연속성, 즉 뭐야? 둘이 완전 별개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알겠지? 분석과 직관의 구분을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라는 칸트의 경구에 적용하면 분석 없는 직관은 공허하고 직관 없는 분석은 단편적이고 끝나지 않는다. 아까 말했지? 요거 직관이 없는 분석은 끝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뭐다? 완전하게 될 수 없다고. 불완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거지. 나같이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른다. 베르그송은 실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의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보이지. 치밀한 분석이 있어야지 비로소 직관이 가능하다고. 이러한 분석과 직관의 연속성 원리를 제시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제시만 안 하는 거야. 그럼 얘한테 직관만 할 수 있어? 직관만도 안 돼. 분석과 직관은 서로 양립하는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분석이 돼야 직관을 할 수 있고 직관이 돼야지 완벽하게 알 수 있으니까. 분석도 중요하다는 거야. 결국 본질은 알 수 없더라도. 신문기사 고3 15개정 누구네 딱 이거. 진짜 누구네 이거. 15교육과정은 문이과 계열의 구분을 없애고 창의 융합의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융합의 사전적 의미는 녹아있어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 또는 그런 일이다. 교육부가 정의하고 있는 창의 융합의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 창조력 두루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멋있는 거 하여튼. 그 밑에 보라. 뭐뭐 대 나와 있지. 융봉합 중요하다. 융봉합 중요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 미술 쳐놨지 이거 다. 밑에 볼게. 4번 봐봐라.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독자성을 강조한 베르그송도 치밀한 분석의 과정을 거쳐야 실제에 대한 직관이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이건 맞는 말이지. 치밀한 분석이 있어야 직관이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두 분야의 방법론적 동일성을 인정한다. 자, 두 분야가 방법론으로 동일하다 이런 말 없었어. 방법은 달라. 내부로 들어가냐 외부로 보냐 이게 똑같다고 한 적은 없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4번이고 이거 사실 왜 이렇게 위에 보기 많은지 모르겠어. 4번이 아무것도 아닌데. 인문산 볼게. 자, 언어는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쳐 발화되고 그 발화들이 모이면 하나의 담화가 된다. 발화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는 인지의미론이 있다. 그래서 인지의미론에 동그라미 치고 앞에 밑줄 쳐놨지.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한다. 인지의미론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언어 그 자체에만 내재되어 있는 건 아니야. 즉 하나의 발화는 독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독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뭐다? 언어 자체만으로는 처리가 안 된다고. 언어 자체만으로는 처리가 안 돼. 어떤 게 있노? 상황이 필요하지. 내가 민준이나 지성이한테 야 지성아 좀 덥네. 이거 뭐야? 문 열어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말이지. 앞뒤 발화와의 관련성 배경 지식을 고려해야지 분석될 수 있다고. 진짜 그 문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반어법 쓸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또한 인지의미론에서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역시 담화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언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 조작을 해명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지의미는 뭔지 알겠지 얘들아? 인지의미론이 뭔지 알겠지? 문자만 보는 게 아니야. 상황 맥락 보는 거야. 인지언어학자 포코니에는 언어는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길잡이 역할은 맞아. 인지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포코니에는 정신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에 따르면 정신공간은 담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말할 때 보이지? 머릿속에 구성되는 임시적 개념적 영역이야. 이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에는 공간 구축소, 요소, 특성과 관계가 있다 해서 본론적인 내용을 딱 나와주는데 얘들아 넘어가기 전에 이 정신공간이 어디에서 튀어나온지는 알아야 돼. 어디에서 튀어나왔냐 물으면 인지 의미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뭐다? 담화는 언어 자체만이 아니라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 그 배경 지식이 어떤 건지 설명하기 위해서 정신공간이 등장하는 거야. 이 정신공간 안에 이 배경들이 들어있거든. 알겠지? 이제 알겠네. 니 왜 영혼 빠진 표정하고 있는데? 니 멍 때리고 있지? 이 새끼. 우선 공간 구축소란 새로운 정신공간을 구축하거나 이전에 구축된 정신공간들 사이를 이어주는 언어 단위를 말하는데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으로는 시간, 현실, 가상 공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오늘은 시간, 학교, 집, 현실 공간 그리고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된 공간 중에는 영화에서 꿈에서처럼 청자를 하여금 현실 공간을 초월하는 상황을 구축하게 하는 가상 공간도 있다. 이까지가 이제 각각의 공간들, 시간, 현실, 가상 공간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예시들이야. 정의와 예시들. 그리고 정신 공간은 개념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인 요소를 포함한다. 미술 쳐볼게. 이거는 정신 공간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요소를 나타내는 언어 단위는 명사나 명사, 구 등으로 홍길동, 이순신과 같은 고유 명사, 대명사가 그 예에 해당한다. 또한 정신공간이 구축되고 새로운 요소나 기존의 요소가 설정되는 것 외에 특성과 관계에 대한 정보도 나타낸다. 즉, 정신공간 내에 있는 각 요소에 부여된 특성을 상수라는 것은 물론, 자 보이지? 요소에 부여된 특성 상술, 서술하는 것 물론 정신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정보인 관계. 정보인 관계도 처리한다. 즉 뭐다? 지금 이것도 쉽게 설명해 줄게 얘들아. 쉽게. 여기서 말하는 요소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대상이나 그냥 단어 그 자체야. 그 밑에 특성과 관계는 쉽게 말해서 용언, 수식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특성이 수식언, 뭐 관형사, 부사, 관계가 용언, 동사, 형용사.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소만 적어보면 이렇게 되잖아. 철수, 나. 이거야 그냥. 철수랑 나만 가지고 우리는 공간 구축소에서 이게 어떤 문장인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식언이 필요하지. 잘생긴 철수가 예쁜 나와 용언, 결혼했다까지 해야지 문장이 완성이 될 거 아니야. 이게 요거 두 개에 관한 거야 지금. 됐지? 예를 들어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라는 발화를 정신공간 개념을 도입해 표현하면 그림과 같다. 이 담화에서 영화에서라는 가상공간은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된 공간이다. 정신공간은 대개 원을 사용해 표시하고 정신공간에 영화공간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이것은 이 정신공간이 영화 내의 세계를 표상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녀와 유니콘이라는 두 요소가 맞지? 명사지 그치? 두 요소가 각각 A, B로 표현되어 정신공간에 도입이 돼 먼저 일제 요소가 포함시키죠. 요소를. 여기에 마녀와 유니콘과 같은 요소 정보 외에 관계 정보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즉 A, B의 관계를 나타내는 타다, 동사제, 아까 말했죠. 용어는 타다를 관계 정보의 타깃틀이라고 별도로 표현하는데 이 관계는 타한 실제와 태운 실제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좀 뭐다? 주동과 사동 이런 거 있잖아. 구분될 수 있으므로 타한 실제, 태운 실제라는 정보를 함께 기술한다. 만약 주어진 발화가 영화에서 마녀가 사나운 유니콘을 타다였다면 유니콘의 특성, 사납다라는 특성도 병기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장을 요소로 또는 관계 정보로 분류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시도 들어봤잖아 그때 저번에. 실제 이거 처음에 할 때. 오. 내가 했지만 놀랍다. 언제 만들었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지. 탄 실체, 태운 실체 내가 A랑 B랑 순서대요. 탄 실체가 마녀지.
태운 실체는 유니콘일 거 아니야. 그래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 어디에서? 영화에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지. 학교 시험 문제도 이걸 출제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거는 반대로 문장을 주고 여기에라고 바꿔놔라. 이렇게. 철수가 오늘 중간고사를 쳤다. 이렇게 말이야. 바꿀 수 있어야 돼. 마지막. 하나의 정신공간이 구축되고 나면 이 정신공간은 담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구축된 다른 정신공간에 연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딴 정신공간에 연결되는 단락이야. 담화상 특정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정신공간을 기저공간이라 하는데 체크해볼게. 기저공간은 뭐냐? 기준이 되는 공간을 기저공간이야. 왜 기저공간이 필요한지 아나? 그 공간의 기준으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알 수 있잖아. 기준으로. 이것이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정신공간들과 연결을 이루며 정신공간은 더욱 확장된다. 이때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연결자다. 서로 다른 정신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 중 동일한 대상을 의미하는 연결자에 의해 보이지? 동일한 대상을 의미하는 연결자에 의해 정신공간들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포크니에는 담화 내에서 이러한 정신공간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상호작용 함으로써 의미가 생성되는 걸 보았다. 연결자 어떤 게 있는지 아나? 잘 봐. 지성이가 학교에 갔다. 그는 오늘 밥을 먹었다. 그랑 지성이 똑같지. 그럼 이 그랑 지성이라는 단어가 연결자가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 두 문장이 연결이 되지. 만약 그걸 안 쓰잖아. 지성이는 학교에 갔다. 철수는 밥을 먹었다 하면 이 두 문장은 관련 없는 문장이 되는 거고. 정신공간에서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기 나오지.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 여기 딱 나오네. 그랑 제임스 본드가 연결자겠네. 그치? 첫 번째 발화에서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된 공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다고. 몰라. 하지만 제임스 본드가 영화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보이지? 배경 지식을 사용하면은 영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있다 이거야. 어디? 첫 번째 문장이 말이야. 반면 두 번째 발화에서 공간 구축소에 구축되는 공간은 전쟁 공간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왜? 어디에? 전쟁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전쟁 공간이 드러나 있어. 사실 두 발화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배경 지식 필요 없어. 인정? 그냥 드러나 있으니까. 첫 번째 공간은 안 드러나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여기까지 알고 있고. 두 발화를 각각 떼어놓고 보면 각각은 별개의 정보를 담은 발화가 된다. 하지만 제임스 본드와 그와 연결된다고 보면 다시 말하면 연결자라고 보면은 말이야. 발화의 내용이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고. 두 발화가 제임스 본드와 그라는 연결자에 의해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 발화가 기저공간이 되어. 자, 즉 첫 번째 발화가 기저공간, 즉 뭐다? 기준이 되는 공간이라고. 기준 공간이 영화야, 그치? 영화야, 영화. 두 번째 발화와 연결고리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자가 존재하는 정신공간의 경우 정신공간끼리는 점선, 연결자는 실선. 연결자에 의해 연결된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연결자에 의존하여 정신공간에 제시되는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되라고. 다시 말하면 뭐라고? 연결이 되면은 각각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럼 이상해져 뜻이. 즉 그는 해군 외에도 스파이라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담화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제임스 본드는 영화의 스파이였는데 영화에서 그는 해군이었다고. 해군 스파이인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석하라고. 문제 보자 얘들아. 문제 바로 봅시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자. 1번 문제. 답이 5번이었습니다. 인지 의미론에서는 언어의 의미 구성 과정이 담화 의존적 특성을 지닌다고 여기 뭐까지는 괜찮아. 그치? 언어가 발화될 때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지 과정을 거쳐야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인지 과정인데 다. 어떤 과정인지에 관해서. 이건 쉬운 문제였고. 2번 문제. 보이지? 선생님이 뭐라 그래? 정신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담화를 분석을 하래. 왜 이런지 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봐라. 오빠가 그 나왔으니까 이게 연결자겠지. 어떤 공간이라고? 현실 공간, 집이라고 나왔지? 맞지? 두 번째 문장의 공간은 병원이지. 그거를 인식을 하고. 5번 보시면 오빠와 그는 동일한 정신공간 내가 아니라 다른 정신공간 내에 이 정신공간은 집, 요 정신공간은 병원, 다른 정신공간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돼?
그래서 그렇게 아니 요 문제는 얘들아 그 너 집에 가서 1에서 4번 좀 확인해 봐라. 너희 모르는 거 있을 수도 있거든 이거. 1에서 4번 중에서 답은 맞더라도. 여기 그 요소랑 두 번 요소랑 다른 거죠. 그건 무슨 말이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요소랑 전 신경에서 나오는 아 다르지. 다른 비문학인데 마. 같은 그냥 교통수단 아니다. 이거 봐봐라. 이거 할 수 있겠지? 이 문장 만들 수 있겠지? 왜 만들어야 되나? 이승훈이 민족학교를 세웠다. 일제강점기 때. 이거 그가 독립운동가를 도왔다. 헌신적인 그거로 바꾸면 되겠지. 그럼 여기 그랑 이승훈이 연결자겠지. 답이 3번이었거든. 일제강점기 때 공간 나와주고 이승훈이 민족학교를 세운다. 잘 적었어. 헌신적인 그 특성 잘 말했고 독립운동가를 돕다. 정확하지? 1번 왜 틀렸게 근데 이거? 공간이 좀 맨 앞에 와야 되는 거야. 그거 잘 봐라. 이승훈이 일제강점기 때 학교에 헌신했나? 학교 헌신했나? 헌신하는 헌신하는 거는 뭐야? 특성. 독립운동가를 도운 거고 헌신은 특성이기 때문에 헌신했다가 동사에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수식어에 들어가야 되지. 그 틀렸고. 헌신적인 민족학교 하면 안 되지. 헌신적인 그의 특성이지 학교의 특성이 아니잖아. 안 되지. 4번. 이승훈이 독립운동가를 도왔다. 되나 안 되나? 되지. 이승훈이 독립운동가 도왔잖아. 근데 단지 뭐가 안 나왔어? 헌신적이라는 특성이 안 드러났지. 이것도 헌신하다라고 서술어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안 되지. 5번. 민족학교를 세운 것이 그이다. 맞나? 맞지? 일제강점기 때 이승훈이 독립운동가를 돕고까지 괜찮은데 헌신하다가 또 여기 되어서 안 되는 거야 이거. 헌신하다. 헌신적인 이승훈이 독립운동가를 도왔다 하면 되는데. 됐지? 까지를 하시고